2025년 12월 14일 한국은행이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뱅크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행 앞에 줄 서서 예금 찾아가는 그 상황에 대비하겠다고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불과 6일 전에는 시장에 1조 5천억 원을 풀겠다고 했거든요. 돈을 퍼붓는데 왜 뱅크런을 걱정하는 걸까요? 이건 마치 소방호스 점검한다고 공지하면서 실제로는 불날까봐 떨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금융시장 뒤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 자산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 건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지금 하고 있는 RP 매입, 이게 뭔지 아세요? 환매 조건 부채권 매입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비싼 물건을 담보로 잡고 돈 빌려주면서 나중에 다시 사주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걸 가족관계로 비유해볼게요. 30대 김 과장이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급한 사업 자금이 생겼어요. 일주일만 빌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라고 하죠. 아버지는 아들 말 믿고 500만 원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김 과장이 또 와요. 아버지, 죄송한데 사업이 조금 늦어져서요. 이자까지 합쳐서 550만 원으로 다시 일주일만 빌려주세요. 아버지는 한숨 쉬면서도 빌려줍니다. 또 일주일 뒤엔 600만 원으로, 그 다음엔 700만 원으로 계속 불어나면서 매주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3개월쯤 지나니까 김 과장이 빌려가는 돈이 이미 1,000만 원을 넘어섰어요. 아버지는 속으로 생각하죠. 이 녀석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건가? 근데 이미 여기까지 빌려줬는데 지금 끊으면 그동안 준 돈도 못 받겠네? 어쩔 수 없이 계속 빌려줘야겠어? 표면적으로는 일주일짜리 단기 대출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만기가 끝없이 연장되면서 영원히 안 갚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죠. 이게 지금 한국은행과 시중은행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일시적인 유동성 공급이 절대 아니에요. 이건 사실상 상환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빚더미만 계속 키우는 악순환이거든요. 김 과장은 계속 빌리고 아버지는 계속 빌려주는데 정작 원금은 한 푼도 안 들어오는 상황. 더 무서운 건 이 돈이 어디로 가서 뭐에 쓰이는지 아무도 제대로 추적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 금융 시스템에서 일어나고 있는 돌려막기의 실체입니다. 그럼 이 RP 잔액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한번 볼까요? 2025년 1분기만 해도 0.5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분기에 2조 원으로 뛰더니 3분기엔 4.5조 원, 그리고 4분기에는 6.5조 원까지 급증했어요. 불과 8개월 만에 13배나 폭증한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아니죠. 마치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한테 링거 하나 꽂더니 한 달 뒤엔 링거 10개를 동시에 꽂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2월 8일에 한국은행이 추가로 1조 5천억 원 규모의 국채를 단순 매입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이건 RP처럼 담보 잡고 빌려주는 게 아니라 아예 영구적으로 돈을 시장에 뿌리는 겁니다. 돌려받을 생각도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링거도 모자라서 이제 수혈까지 시작한 셈이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통화 승수 효과라는 건데요. 중앙은행이 이원을 찍어내면 시중은행들이 그 돈을 가지고 대출을 반복하면서 약 14배의 신용이 창출되는 겁니다.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RP 잔액 6.5조 원에 통화 승수 14배를 곱하면 약 91조 원의 신용 창출 효과가 생깁니다. 여기에 국채 매입 1조 5천억 원의 효과까지 합산하면요,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80조 원 이상의 유동성이 시장에 풀린 겁니다. 80조 원이면 강남 아파트 전체를 살 수 있는 규모예요. 서울 전체 아파트 시가총액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돈이죠. 이 정도 어마어마한 돈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시장에 쏟아졌다는 건데 대체 이 돈이 어디로 간 걸까요? 생산적인 산업에 투자됐을까요? 아니면 어딘가 구멍난 곳을 막는 데 쓰인 걸까요? 시장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은 죽어가는 곳을 억지로 연명시키는 데 쓰이고 있다는 걸요. 여기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경제학 교과서를 보면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금리가 내려가야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면 자산 시장,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주식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실제로 2025년에 강남 부동산 가격은 올랐고요, 주가도 상승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금리예요. 금리가 오히려 오르고 있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은행이 80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붓는데 금리가 오른다는 건 정상적인 경제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시장 참여자들이 한국은행의 통제 능력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비유해 볼게요.
동네에 가게가 하나 있는데 주인이 갑자기 물건을 공짜로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정상적이라면 손님들이 좋아하면서 공짜로 받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손님들이 오히려 웃돈을 얹어서 물건을 사가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고요? 손님들이 생각하기에 이 가게 주인 미쳤거나 가게가 망하기 직전이라 재고 처리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이 가게 문 닫으면 물건 구할 데가 없을 텐데 지금 비싸게라도 확보해놔야겠어 라고 판단한 거죠. 지금 금융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이 정확히 이겁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풀고 있는데 시장은 그게 경기 부양을 위한 건강한 정책이 아니라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절박한 조치라고 간파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금을 빌리는 비용, 그러니까 금리가 치솟는 거예요. 이건 시장이 중앙은행한테 보내는 불신 입장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입니다. 2025년 11월에 외국인들이 한국 채권을 무려 20조 4천억 원이나 순매수했거든요. 엄청난 금액이죠. 그럼 이게 한국 경제가 튼튼해서 외국인들이 몰려온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외국인들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오고 있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채권을 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금리가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지만 지금 싸게 사둔 채권은 나중에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40대 펀드 매니저 최 부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는 런던 본사에서 한국 시장 분석 보고서를 받았어요. 보고서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비정상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음. 이는 내부에 거대한 부실이 숨어 있다는 신호. 향후 6개월 내 금리 급등 가능성 80% 이상. 최 부장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립니다. 지금 채권을 사두자. 금리가 더 오르면 우리가 산 채권은 높은 이자를 받게 되고 환율도 오를 테니 환차익까지 챙길 수 있어. 이게 바로 외국인들의 계산법입니다. 한국 경제를 믿어서가 아니라 한국 경제에 위기가 온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베팅을 거는 거예요. 더 무섭게 말하면 외국인들은 지금 한국 경제가 무너지는데 돈을 거는 겁니다. 결국 20조 원이 넘는 외국인의 채권 매수는 한국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향후 닥칠 금융 불안에 대한 공매도와 다름없는 겁니다. 그럼 대체 어디가 문제인 걸까요? 핵심은 바로 PF 대출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 사업에 들어간 대출이죠. 이게 지금 완전히 좀비가 됐어요. 2022년에 처음 PF 부실 문제가 터졌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때가 골든타임이었습니다. 암으로 치면 초기에 발견한 거죠. 그때 과감하게 수술,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했어야 했어요. 부실한 건설사는 정리하고 회생 가능한 곳만 살리는 결단이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뭘 했냐면요. 수술 대신 진통제만 처방했습니다. 유동성을 공급해서 일단 버티게 만든 거예요. 조금만 시간을 주면 경기가 회복될 거야. 그럼 PF 사업장도 분양이 되고 대출도 갚을 수 있어 라고 기대하면서요. 그런데 2025년 지금 암세포는 온몸에 전이됐습니다. 이제는 수술조차 불가능한 말기 암 단계가 된 거죠. 50대 중소건설사 대표 이사장을 한번 보죠. 그는 2021년에 서울 외곽에 대규모 오피스텔 개발 사업을 시작했어요. 은행에서 1,500억 원을 PF 대출로 받았죠. 2022년에 금리가 오르면서 분양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장은 어쩔 수 없이 매달 이자만 갚았어요. 원금은 엄두도 못 내고요. 2023년, 2024년, 2025년 3년 동안 이자만 200원 넘게 냈습니다. 회사 자본금은 바닥났어요. 이제 땅을 팔아도 대출 원금조차 회수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사장은 완전히 깡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회사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한국은행이 쏟아붓고 있는 80조 원 이상의 유동성이 어디로 가는지 아시겠죠? 생산적인 산업이 아니라 이렇게 죽어가는 좀비 PF 기업들의 연명치료에 쓰이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은 2022년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살리기 작전이었습니다. 당시를 기억하시나요?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을 때 정부와 한국은행이 총력을 기울여서 이걸 살렸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타이밍이었어요. 2022년은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과 싸우던 시기였습니다. 미국 연준은 금리를 폭풍 인상하고 있었고 유럽 중앙은행도 긴축에 돌입했죠. 전 세계가 구조조정 모드로 들어간 겁니다. 부실한 기업은 정리하고 건전한 기업만 살아남게 하는 게 당시 글로벌 기조였어요. 근데 한국만 정반대로 갔습니다.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부실을 덮기 시작한 거죠.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전쟁이 나서 모든 나라가 전시체제로 들어가는데 한국만 혼자 파티를 연 거랑 똑같습니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성공시켰어요. 당장 눈앞의 위기는 넘겼죠. 그런데 그 대가로 국가 경제 전체의 건전성이 훼손된 겁니다.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리먼 브라더스를 비롯한 부실 은행들을 과감하게 파산시켰습니다. 당시엔 엄청난 혼란이 왔죠. 실업률도 치솟고 주가도 폭락했어요. 하지만 그 고통을 감내하고 나니까 2010년부터는 경제가 빠르게 회복됐습니다. 부실이 정리됐으니까요. 단기적 고통을 선택해서 장기적 해결을 이룬 겁니다. 반면 한국은 어땠나요? 2022년에 당장의 고통을 피하려고 덮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강남 집값은 폭등했고 PF 부실은 더 깊숙이 뿌리 내렸어요.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완전히 놓친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지금이라도 즉시 회생 불가능한 PF 사업장을 정리하고 아픈 부분을 도려내는 과감한 구조 조정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RP 매입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하루아침에 술을 끊으면 금단 증상으로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서서히 줄여가는 겁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유동성 공급을 뚝 끊으면 시장이 패닉에 빠질 수 있으니까 천천히 의존도를 낮춰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투명성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PF 부실 규모를 정확하게 공개해야 해요. 지금 얼마나 구멍이 났는지, 어느 건설사가 위험한지, 은행별로 얼마나 노출돼 있는지를 솔직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신이 해소되거든요. 근데 지금 당국이 뭘 하고 있냐면요. 뱅크런 대비 제도를 만들면서 이건 그냥 소방호스 점검하는 거예요. 불날 일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한테 어떻게 들릴까요? 오히려 진짜 불날 조짐이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60대 은퇴한 박 사장님은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뱅크런 대비 제도를 만든다고? 내 예금 5억 원이 위험한 건가? 박 사장님은 다음날 바로 은행에 가서 예금을 3개 은행으로 분산시켰어요. 이게 바로 불투명한 정보가 만들어내는 공포입니다. 시장은 이런 불투명한 태도를 강력한 위기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2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처럼 문제를 덮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2026년 상반기까지는 버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채권을 매수해주면서 일시적인 안정을 찾을 거예요. 뉴스에서는 경제위기 우려 완화 같은 헤드라인이 나오고 사람들은 다행이다, 위기를 넘긴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2026년 하반기가 되면 국민연금의 여력이 바닥납니다. 더 이상 채권을 살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겠죠. 이때부터 진짜 공포가 시작됩니다. 2027년이 되면 본격적인 지옥이 펼쳐집니다. PF 대출 폭탄이 터지면서 시중 은행들의 자본이 잠식되기 시작해요. 미국에서 2023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 기억하시죠? 자산 가치 급락으로 예금자들이 패닉에 빠져서 하루 만에 420억 달러가 빠져나가면서 파산했잖아요. 그게 한국에서 재현될 수 있습니다. 한두 개 은행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패닉에 빠져서 예금을 찾으러 몰려들 겁니다. 진짜 뱅크런이 현실이 되는 거죠. 환율은 1,600원에서 1,700원까지 치솟을 수 있어요. 수입 물가가 폭등하면서 서민들은 생활비 감당이 안 됩니다. 라면 한 봉지가 2,000원을 넘어가고 기름값은 리터당 3,000원을 넘길 수도 있죠. 30대 직장인 정대리는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활비만 50% 늘어나서 카드빚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아파트 시세는 30% 넘게 떨어졌지만 대출은 그대로고요.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단기적인 안정을 위해 미래의 자산 가치를 30% 이상 증발시키는 거죠. 그럼 반대 시나리오를 볼까요? 지금 당장 고통스럽더라도 2026년 상반기에 부실 건설사 3개에서 5개를 워크아웃 처리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10%에서 15% 하락하는 일시적 충격은 불가피합니다. 뉴스에서는 정부 무능, 부동산 폭락 같은 비난이 쏟아질 거예요. 40대 김 부장은 자기 아파트 시세가 2억 원 떨어진 걸 보고 분노할 겁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뭘 한 거야. 하지만 이건 시장 정상화를 위한 수업료예요. 지금 15%의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 나중에 50%의 괴멸적 고통이 온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2026년 하반기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조금씩 회복됩니다. 한국이 드디어 제대로 된 선택을 했구나 싶은 거죠. 금리가 안정되기 시작하고 환율도 1,400원대로 진정될 겁니다. 2027년에는 본격적인 경제 선순환이 시작돼요. 건전한 기업들이 저렴해진 자산을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망한 건설사가 버려둔 땅을 제대로 된 시행사가 인수해서 재개발을 시작하죠. 고용이 창출되고 세수도 늘어납니다. 무엇보다 시장의 신뢰가 돌아와요. 사람들이 한국 정부가 어려운 결단을 내릴 수 있구나라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50대 자영업자 이사장님은 2026년엔 힘들었지만 2027년부터 손님이 늘어나는 걸 체감합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다시 시작한 거예요. 경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니까요. 선택은 명확합니다. 지금 15%의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 나중에 닥칠 50%의 파국을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5가지 경제 지표를 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첫 번째,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이게 3.5%를 돌파하면 외국인 이탈 신호예요. 달러 자산을 40%까지 늘리세요. 3.78%를 돌파하면 50%까지 늘려야 합니다. 두 번째, 원달러 환율이죠. 1,500원 돌파 시 생필품 재고를 확보하세요. 라면, 식용유, 화장지 같은 거요. 1,550원 시 유학이나 해외여행 계획을 재검토해야 하고 1,600원 넘어가면 고정비 축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 한국은행 RP 잔액입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월간 2조 원 이상 증가하면 불안 신호, 3조 원 이상 증가 시 보유 부동산 매도를 고려하고 5조 원 이상 늘어나면 현금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네 번째, 국민연금 채권 비중이에요. 국내 채권 비중이 25%를 돌파하면 더 이상의 방어선이 없다는 뜻입니다. 각자 도생을 준비해야 해요. 다섯 번째, 뱅크런 조짐을 주시하세요. 저축은행 부실 보도나 금감원 긴급 점검 발표가 나오면 즉시 예금을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 이내로 여러 은행에 분산시켜야 합니다. 35세 회사원 박 과장은 매일 아침 출근길에 이 5가지를 스마트폰으로 체크합니다. 그는 지난달 환율이 1,480원까지 오른 걸 보고 달러를 30% 매수했어요. 국채 금리도 3.3%까지 올라서 긴장하고 있죠. 그는 생각합니다. 남들이 안전하다고 할 때 나만 불안해하면 손해 아닐까? 하지만 역사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위기 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남들보다 6개월 먼저 움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가 답을 줍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1996년 말에 이미 신호가 있었어요. 외환 보유고 감소, 기업 부도 증가. 그때 먼저 움직인 사람들은 살아남았죠. 2008년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07년 하반기부터 서브프라임 문제가 터졌고 선제 대응한 사람들은 자산을 지켰어요. 현재 한국은행의 돈 찍어내기와 금리 상승은 명확한 위기 신호입니다. 정부만 믿고 있다가는 2027년 자산 증발을 피할 수 없어요. 망설임이 가장 비싼 비용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5가지 경제 계기판을 점검하고 현금 확보, 달러 매입, 포트폴리오 재조정 등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시길 강력히 권고합니다.